네, 잘 쉬고 오셨습니까? 이제 29번부터 풀어볼게요. 원가법 계산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2년에 한 번꼴로는 꼭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를 푸실 때 제가 설명드리는 개념으로만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푸시기 시작하면 정말 빠르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25회 시험 문제. 원가법에 의한 대상 물건 기준 시점의 감가 수정액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계속 머릿속에 뭘 집어넣는다? 기준 시점이 나온다는 거 기억하세요. 준공 시점부터 기준 시점까지 지금 9년, 14년이니까 5년 경과됐죠? 얘를 체크를 해놔야 됩니다. 꼭. 몇 년 경과됐다고 그냥 주지 않아요. 기준 시점의 재조달 원가는 2억 원이었대요. 이때는 우리는 2억만 잡아내면 되겠죠. 2억만. 그 다음 경제적 내용연수가 50년이랍니다. 감가 수정할 때는 당연히 뭘 한다고 그랬죠? 경제적 내용연수를 적용한다고 그랬죠. 방법이 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정액법이래요. 이제까지 시험 문제는 다 정액법만 나왔는데 정률법이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정률법이 나오면 오히려 문제는 더 쉬워요. 정률이 20%씩 까나간다 그러면 80%씩 남는 거죠. 매해마다. 그럼 두 번째에는 첫 해 80%에 80%가 남으니까 88에 64, 64%가 남겠죠. 재조달원가에 그냥 곱해지면 그게 답이었어요. 정률법 문제는 나오기를 정말 기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정액법 문제도 쉽답니다. 쉽다. 정액법에 의하고 내용연수 만료시까지 잔존가치율이 10%래요. 그럼 우리는 삼각되는 금액을 얼마가 감가수정액이냐 물어봤잖아요. 그럼 정해진 액수부터 원래는 구해야 되는데 이 부분 문제를 풀 때 전체를 전체로 나눠주신다고 그랬죠? 그때 원래는 100%만큼 재조달원가 100%를 까야 되는데 잔존가치율이 10%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10%만큼은 안 까겠네요. 그러니까 전체 삼각해야 될 퍼센트가 90%를 까면 되겠죠. 전체의 90%를. 몇 년에 걸쳐서 까죠? 50년. 그러면 9 나누기 5를 하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1.8이 나오게 돼 있어요. 1.8. 그럼 1.8%씩 까나가네요. 해마다. 그럼 몇 년 깠다고 그랬죠? 지금 5년 경과됐죠, 여러분? 그럼 얘는 곱하면 9가 나와요. 9%가 나오겠죠? 그럼 이 9를 어디에 곱할까요, 여러분? 재조달원가 전체 100%에서 9%만큼이 다 없어진 거잖아요. 그럼 감가 수정 액수가 나오겠죠. 2 곱하기 9는 18이죠. 그럼 18로 나오는 건 2번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되실까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감가 수정액이 얼마인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풀었죠. 그 다음 30번. 괄호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 제28회 시험 문제입니다. 원가법 적용 시 경제적 내용연수가 30년이랍니다. 최종 잔존가치율이 10%래요. 그러면 100% 전체를 까는 게 아니라 10%만큼 빼죠? 그럼 90%를 까는 거죠. 얘를 딱 보자마자 90%를 생각하는 거구나. 몇 년에 걸쳐서? 30년. 그럼 90 나누기 30은 3이죠? 그러니까 정액법으로 감가 수정할 경우 재조달 원가 대비 매년 감가액의 비율은 3%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3으로 되어 있는 2번과 1번을 살려놓고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죠. 그 다음 두 번째, 거래사례 비교법 적용 시 거래 사례가 인근 정상 거래 가격 대비 20% 저가의 매도가 됐답니다. 그럼 얘는 사례가 20% 저가잖아요. 그럼 사례 부동산의 수치가 80이 되는 거죠. 대상 부동산의 수치는 100이고. 어떻게 했죠? 무조건 비교할 때는 두 개의 부동산을 비교하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대상 부동산의 가격이다. 알고 싶은 건 분자로 올린다. 100이다. 그래서 대상 부동산이 우세하다 그러면 대상 부동산에서 더하고 열세하다 그러면 대상 부동산에서 빼요. 사례 부동산이 20%만큼 더 비싸게 거래됐다. 그럼 20 더하면 되는 거고요. 사례 부동산 부분에. 지금은 저가로 거래됐다고 돼 있으니까 80에 거래됐다는 얘기죠. 그럼 100 나누기 80을 하면 1.25가 남겠죠. 답은 2번이 됩니다. 쉬워요, 여러분. 그 다음 31번. 원가법으로 산정한 대상 물건의 적산가액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제31회 시험 문제죠. 사용 승일의 신축 공사비가 6천만 원이 들었대요. 신축 공사비는 적정하답니다. 사용 승인일은 2018년 9월 1일이고 기준 시점은 2020년이래요. 2년 경과됐구나. 얘를 먼저 체크하고 문제 풀어야 돼요. 건축비 지수가 2018년도 항상 처음 주어져 있는 내용을 100을 잡아놓고 기준 시점에 건축비 지수를 준다고 그랬죠? 그럼 얘는 1.1을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110이 된 거니까. 그래서 이 6천만 원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는 거죠, 먼저? 1.1을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6,600만 원이 나왔겠네요. 재조달원가는 기준 시점에.
경제적 내용연수 40년 정해법에 의한답니다. 10%만큼씩 깐대요. 그럼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이렇게 푸시면 되죠. 정해진 액수를 까나가는 비율을 먼저 구하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100%에서 10% 빼니까 90%를 몇 년에 걸쳐서 40년에 걸쳐서 나누겠네요. 까는 거죠. 그럼 나누면 얘는 얼마가 나오냐면 9를 4로 나누면 나눠볼까요? 28, 1이고 2고 5가 나오겠네요. 2.25가 나와요. 2.25%. 근데 몇 년 지금 경과됐죠? 2년 경과됐죠? 2를 곱하면 4.5가 될 겁니다. 그럼 전체 4.5만큼 깠어요? 4.5%를 깠네요. 그럼 몇 프로가 남은 거죠, 여러분? 95.5%가 남은 거죠, 여러분. 95.5가. 그래서 이 0.955를 어디에 곱하면 66에 곱하면 수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처음 순서가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지금 경과 내용연수 확인했다. 건축비 지수 있으면 걔를 곱해서 기준시점 제조달원가를 구해준다. 그래놓고 잔존가치율이 없으면 100%를 나누는 거고 얘 잔존가치율이 있으면 걔를 빼고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90%를 40년에. 그럼 해마다 2.25%씩 까는구나. 2년 지났으니까 4.5%가 달아 없어졌겠네. 그럼 남은 건 전체 100%에서 95.5가 남았구나. 이렇게 문제를 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32번. 원가법에 의한 공장 건물의 적산가액을 구해보래요. 28회 시험 문제. 신축공사비가 8천만 원이랍니다. 준공 시점부터 기준 시점에 2년 지났죠. 또 얘 바로 제 조달원가로 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또 처음 나온 거 100 기준으로 125라고 돼 있죠. 그럼 1.25를 곱하겠네요. 1.25를 곱하는 게 또 포인트이겠죠. 일단. 그리고 전년 대비 잔가율은 70%입니다. 70%. 이렇게 나왔네요. 신축공사비는 준공 당시 제조달원가로 적정하며 감가 수정 방법은 정율법을 사용한대요. 아, 정율법 문제 나온 첫 번째 문제구나. 처음이자 마지막 문제예요. 그러면 전년 대비 잔존가치율이 70%래요. 그럼 첫 해는 100%에 70%가 남았겠네요. 70이겠죠. 두 번째는 70%에 70%가 남은 거잖아요. 49%가 남겠죠. 그럼 0.49를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8 곱하기 1.25는 1인데 1억인데 그것에 49%가 남은 거니까 4,900만 원이 되겠죠. 계산기를 이렇게 두들겨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비교 꼭 해두세요. 그 다음 33번. 다음과 같이 조사된 건물의 기준 시점 현재의 원가법에 의한 감정평가액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기준 시점은 2021년 10월 25일이에요. 건축비는 2019년 10월 25일이네요. 건축비는 매년 10% 상승했답니다. 중요한 건 이 금액 건축비용은 신축 시점의 조달원가잖아요. 그럼 얘를 기준 시점의 제조달원가로 고쳐줘야 되는데 2년이 경과된 게 보이시나요? 2년 경과됐죠? 2년이 경과됐는데 해마다 얼마씩 올라간대요? 10%씩 매년 10%씩 상승이라고 돼 있으니까 얘는 110%에 110%가 되는 거잖아요. 19년, 20년, 21년에 10%씩 두 번 올라간 거죠. 그럼 110% 두 번이니까 1.1에 2승을 곱해줘야 되는 거죠. 지금 이 2억에. 그래야지만 얘가 기준 시점의 제조달원가가 됩니다. 그 다음 기준 시점에 현재 잔존 내용인수가 48년이래요. 그러면 전체는 몇 년인 거죠, 여러분? 이거 48로 나누시면 안 됩니다. 2년 경과된 게 남은 게 48년 남았으면 전체는 50년이잖아요. 50. 잔존가치율 20%니까 문제를 풀 때 80%를 전체 까야 될 건 80%인데 50년에 걸쳐서 까니까 8 나누기 5는 1.6이겠죠. 1.6이 나옵니다. 그럼 1.6%를 두 번 깠으니까 3.2%만큼을 뺄 거예요. 그럼 전체 남은 건 96.8%가 남을까요? 맞죠? 그래서 계산기 두들길 때는 2 곱하기 1.1 곱하기 1.1. 왜 1.1 두 번 곱했죠? 제곱이니까. 곱하기 96.8. 0.968을 해주시면 수치가 딱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금액을 구해서 문제를 푸는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정리를 꼭 해보십시오. 그 다음 34번. 준공 10년이 경과한 건평 400제곱미터의 주택이 있다. 기준 시점 현재 제곱미터당 제조달원가는 100만 원이고 100만 원. 잔존 경제적 내용연수는 40년이며 내용연수가 만료할 때 잔가율은 0%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정액법에 의한 적산가액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제조달원가에서 마이너스 감가수정 이게 적산가액인데 이걸 각각을 계산해서 문제를 풀면 계산기 많이 두들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경과 후 10년이 지났죠, 여러분? 40년 남았으니까 전체 50년 40으로 나누는 게 아니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럼 잔가율이 0%니까 우선 정액법이니까 정률 따져볼까요? 100%를 50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지금. 그럼 얘는 해마다 2%씩 가네요. 몇 년 경과됐죠? 10년 경과됐잖아요, 여러분. 그럼 20%가 전체 달아 없어졌겠네요. 몇 프로가 남았죠? 그럼 80%가 남아있겠네요. 80%가. 그럼 지금 4에 100만 원 곱해요. 왜 100만 원 곱하죠?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니까 제곱미터는 제곱미터에 곱해야 되잖아요. 그럼 4억이에요, 4. 4 곱하기 8을 해주시면 되죠. 그럼 32가 나오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줍니다. 제가 뭘 안 했죠, 여러분? 0000 안 두들기잖아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 35번. A 부동산이 100% 임대될 때 연간 예상 총소득이 지금 5천만 원이고 운영경비가 유효 총소득의 35%를 차지하는 경우에 평균 공실률을 감안한 A 부동산의 수익가액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 식이 딱 기억나셔야 되죠. 수익가액은 가격은 무엇분의 무엇? 수익률분의 수익가액이라고 하죠. 원래는 가격인데 수익가액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수익률분의 수익에서 환원시켜주는 수익률, 환원이율분의 순수익이었습니다. 이때 순수익이 조순전후 중에 순이죠. 그럼 유효한 총소득에서 지금 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간 예상 총소득은 5천만 원인데 운영경비가 유효 총소득의 35%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원래는 이 둘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단 인근지역의 평균 공실률 5%가 있는 거죠. 5%만큼 감안해야 돼요. 그래서 순까지 계산하는 방법 기억나시나 보세요. 가공기 조순이었죠. 얘는 총이었고. 그럼 여기서 경비 뺍니다. 가가 얼마죠? 지금 5천만 원이에요. 공실이 지금 5%만큼 발생한대요. 그럼 얘는 제가 5%를 곱해서 250만 원만큼 달아 없어지는구나 하지 말고 95%가 남았구나 이러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얘를 곱해주면 4750이 나올 거예요. 4,75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 영업경비를 빼주시는데 영업경비가 지금 유효 총소득의 35%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65%를 곱해주시면 되겠네요. 65%가 남아있는 거일 테니까. 그럼 수치가 딱 나올 거예요. 이 순영업소득 나온 놈을 환원이율이 10%라고 했으니까 0.1로 나눠주면 얘 1로 집어넣고 0.1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1로 나누면 그 숫자 배열은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요. 그 여기서 나온 수치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죠. 답이 1번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수익가액 구할 때는 환원율분의 순수익으로 구하는구나. 그 식을 기억해 놓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간단하게 풀립니다. 그 다음 36번.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환원법으로 평가한 대상부동산의 수익가액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그러면 수익가액 계산 문제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환원이율과 순영업소득 찾으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문제 주어져 있는 걸 보면 가능총소득 8천만 원, 공실이 가능총소득의 10% 발생한대요. 그럼 빼주면 가공기에서 내용들을 정리하면 되는데 순영업소득까지 계산할 때 우리는 가능조소득 판단하죠. 이게 가죠. 공이죠. 그 다음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는 얘들은 영업경비였죠. 경비에 포함됩니다. 경비예요. 둘은. 그 다음 재산세도 경비죠. 보유기간 중에 재산세니까. 근데 영업소득세는 세 전에서 빼는 거잖아요. 경저세의 세잖아요. 부채서비스세는 경저세 전에요. 얘들은 지금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사용할 필요가 없는 애들. 그럼 지금
8천만 원에 10% 빼면 7,200만 원 나온 상태에서 7,200에서 얼마를 뺐죠? 400에 100에 200을 빼면 700을 뺀 거죠. 그러니까 6,500이 순 영업소득이 된 겁니다. 얘를 환원율 0.1로 나누면 이 숫자 배열 그대로겠죠? 65.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쉽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론에서 공부했던 내용까지 적용시켜서 문제를 풀면 정말 간단하게 풀립니다. 그 다음 37번.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수익환원법에 의해 평가한 대상 부동산의 가치 구해보랍니다. 24회 시험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 수익가액은 환원율분의 순수익이에요. 곱게 안 주네요. 순영업소득을. 유효총소득과 영업경비 얘 주면 둘을 빼야 순영업소득이잖아요. 그럼 3억 지금 3,800에서 800 빼니까 얘는 3천만 원이죠. 순이 3,800 지금 3천만 원이에요. 환원율로 나눠주면 되는데 환원율로 이때 환원율의 값을 정확하게 안 준 거예요. 보니까 토지와 건물이 섞여 있는데 얘가 가중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토지 환원율, 건물 환원율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물리적 투자결합법에 의해서 가중평균에서 종합 환원율을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로 나눠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쉽냐면 토지는 토지 부분에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얘는 5죠. 그럼 건물은 건물 부분에 집어넣어요. 10이죠. 그럼 곱하면 5 곱하기 0.4는 2고 10 곱하기 0.6은 6이죠. 그럼 더하면 8이 나오죠. 8%가 환원이율이잖아요. 그럼 0.08. 저는 계산기로 두들길 때 그냥 3 나누기 8을 해버려요. 그럼 수치가 375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0. 얼마 이렇게 나와도 375.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계산 문제들이 얼마나 쉽냐면 사실은 가격 탄력성은 어디에 곱하고 가격에 곱하고 소득 탄력성은 소득 탄력성에 곱해요. 수요량이 나왔을 때만 나눠주면 또 다른 거 구하는 게 계산된다고 그랬죠. 유효 총소득은 어디에 곱해요? 총소득. 총소득 승수는 총소득에 곱하고 순소득 승수는 순소득에 곱하고 기반 승수는 기반에 곱하고 기반활동 인구수에 다 그 내용으로 따라 들어가면 돼요. 제곱미터 단위면 제곱미터 부분의 금액에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38번.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수익환원법을 적용한 평가대상 근린생활시설의 수익가액을 구해보랍니다. 제28회 시험 문제. 똑같은 내용인지 보세요. 그럼 이때 환원율 사용해야 된다는 걸 아시면 되는 거고요. 순영업소득을 계산하는데 가능총소득부터 시작해서 까나가는 거죠. 그럼 지금 5천만 원의 5%만큼이 공실손실 산당액이니까 얘를 빼야 돼요. 뺄 거예요. 그리고 유지관리비도 가능총소득의 3%만큼 들어간대요. 얘도 빼겠죠? 그럼 가능총소득에 지금 얼마를 빼요? 8%만큼을 빼잖아요. 이 둘에서. 그럼 92%가 남는다고 보이세요? 그럼 5에 0.91을 곱하겠죠. 나온 금액에서. 이제 부채 서비스액은 순에서 빼는 거니까 얘는 적용하지 않는 거고 개인적인 업무 비용 영업 경비 아니었죠. 그 다음 화재보험료는 영업 경비였잖아요. 그럼 이때 계산된 5에 0.92, 5천만 원에 0.91을 곱해서 나온 수치에다가 100만 뺀 금액이 순영업소득이라는 게 느껴지세요? 걔를 가지고 5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0.05로. 답은 9억 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출제자가 이 두 개의 이유를 준 이유는 수익환원법에서 환원율로 나눈다는 걸 알고 있는지 물어본 거죠. 그 다음 순영업소득 계산할 때 부채 서비스액 안 뺀다는 걸 알고 있는지 개인적인 업무 비용 영업경비 아니라는 거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 39번. 수익환원법에서 사용하는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 아닌 것 이렇게 나왔네요. 분해법은 아까 뭘 구하는 방법이었죠? 감가 수정 방법이잖아요. 요소구성법은 요구수익률과 성격이 똑같다고 그랬죠? 순수한 이율, 무위험률에 위험이 없는 상태의 수익률, 무위험률에 위험의 증가 요소와 위험의 감소 요소를 감안해서 구하죠. 감정평가사의 주관의 개입이 너무 심하니까 얘는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시장추출법은 시장에서 유사한 부동산 찾아서 걔 거래 가격, 걔 임대 수익 나눠주면 얘가 수익률이 나오죠. 걔를 사용하는 게 시장추출법. 그 다음 투자결합법은 둘 이상이고 서로 분리 가능하고 서로 다를 때 그 둘을 합치는 것.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토지와 건물 둘,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내 돈과 남의 돈, 지분과 저당 그 부분으로 각각 가중평균에서 구했죠. 에루드법이 사랑해요 LG 기억나세요 여러분? 저당 지분 환원법이었잖아요. 저당이 지분으로 환원되는 방법. 이 내용.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다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구하는 방법이었고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여러분? 부채 감당법.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면 개털된다. 개텔법이라고 얘기했던 것. 기억해 주시면 돼요. 40번. 환원율의 결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자, 1번. 부채 감당법은 부채 감당률의 부채 비율, 저당 상수를 고려하여 환원율을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암기 방법을 새롭게 하나 제가 만들어냈어요. MM으로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면 한번 그냥 보시면 얘는 기억나요. 감당하지 못하면 부대 저수지에 한번 갔다 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빠져드는 게 아니라 한번 그냥 심란하니까 갔다 오는 거죠. 그래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면 뭐다? 부대 저수지예요. 부대 저수지. 그러니까 얘는 저당 이자율인가요? 저당 상수인가요? 저당 상수고요. 이거 저당 이자율로 바꿔서 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부채 감당률이죠 당연히. 그 다음에 얘는 대부 비율이지 부채 비율이 아니에요. 부부 저수지 아니에요. 부대 저수지지. 부대 저수지.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지금 1번 틀렸네요. 그 다음 2번, 3번, 4번, 5번은 다 본 내용인데 자, 여기 보실까요? 4번.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저당 투자자와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서로 다르다라는 걸 전제로 서로 달라야 됩니다. 결합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환원율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그럼 남의 돈, 내 돈 분리 가능하죠? 둘이죠? 얘 서로 달라요. 그래서 사용하는 게 금융적 투자결합법이었어요. 이거 만약에 같다라고 얘기하면 X라고요. 그 다음 5번. 저당 지분환원법은 세전 현금 수지를 사용합니다. 기억하는 방법 이거 세후라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저당 지분환원법은 세전 수지를 사용한다. 현금 수지를. 지분 형성분, 가치 증감분도 고려한대요. 이 내용이 따라 나옵니다. 이 D를 고칠 가능성은 없어요. 41번. 자본환원율의 결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조성법은 얘 시가지를 조성한다 그러면 시가지 조성할 때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고려해서 만듭니다. 이게 요소구성법의 또 다른 표현이죠. 요소구성법에 대상 부동산에 관한 위험을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분해 개별적인 위험에 따라 위험할 층률을 더해감으로써 자본환원율을 구하는 방법. 맞네요. 2번. 시장 추출법은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최근의 매매 사례로부터 자본환원율을 찾아내는 거 맞고요. 그래서 얘는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어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인데 쉽게 구할 수 있어서 다만 유사한 최근 사례, 매매 사례의 거래 가격과 임대 수입을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그럼 얘는 과거의 값을 가지고 구한 수익률이니까 과거 수익률이죠. 수익환원법은 수요자 입장에서 구하는 건데 수요자는 미래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미래를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과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과거 1년 전 수익을 사용한다 그러면 X예요. 1년 뒤 미래 수익을 추정해서 계산해서 구하게 돼 있어요. 개념이. 그 내용. 그 다음 3번.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소득을 창출하는 부동산의 능력이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르며 분리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이거 서로 같으며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X라고요. 4번. 에루드법은 매기간 동안의 세전연금 수지 등등등의 내용을 구성해서 고려해서 구성한다. 이 내용 D의 내용을 틀릴 가능성은 없고 이걸 세후로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억하는 방법 에루드법은 사랑해요 LG 저당 지분환원법이었죠. 저당 지분환원법이니까 세전을 가지고 사용한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그 내용. 그 다음 5번. 자 이제 이게 뭐가 틀렸는지 보세요.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결합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둘 이상 나와야 되겠구나. 2개. 서로 다를 때 분리시킬 수 있을 때 그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근데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동일하다는데 차가 냈다고 했죠. 그러니까 X인 겁니다.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42번. 감정평가 이론상 환원율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그러면 환원율의 계산은
어떻게 계산했는지 보세요. 가격은 무엇분의 무엇이었죠? 수익가액은 환원율분의 순수익이잖아요. 얘만 이렇게 바꿨죠, 여러분. 그럼 여기는 순수익, 순영업소득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 환원율의 계산을 또 구할 때 어떻게 계산할 수도 있냐면 부채감당법에 의해서 부대 저수지라고 그랬죠. 저당 이자율이에요, 저당 상수예요, 저당 상수겠네요. 기억이 답인 거죠. 1번. 그 다음 43번.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대상부동산의 수익가치 산정 시 적용할 환원율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4회 시험 문제. 순영업소득과 부채 서비스액을 줬어요, 여러분. 그러면 얘를 딱 보자마자 대부 비율 보이세요? 저당 상수 보이세요? 그럼 여기서 부채 감당률만 구할 수 있으면 부대 저수지네요. 되셨죠?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비율.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부채를 감당하는 순영업소득이 분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3천은 1,500의 2배네요. 부채 감당률 2잖아요. 이때 대부 비율 집어넣어야죠. 60%. 그럼 2 곱하기 0.4 하시고요. 그 다음 저당 상수 곱해주시면 되죠. 0.177. 부대 저수지. 이거 저당 이자율 곱한다라고 자꾸 함정 파서 제가 저당 상수라는 거 기억시키기 위해서 부대 저수지라고 기억한 거예요. 부채 감당 안 되면 부대 저수지 한 번 갔다 오는 거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여러분? 간단하게 푸셔야 돼요. 그 다음 44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환원율을 바르게 계산한 것 이렇게 나왔네요. 환원율의 계산이래요. 그러면 이 부분 문제에서 또 풀어볼게요. 총 투자액은 지금 2억이랍니다. 연간 가능한 총소득 1억 9,500이래요. 지금 1,950만 원, 1,950만 원. 그리고 지금 연간 기타 소득이 지금 100만 원만큼 발생한대요. 연간 공실에 따른 손실이 50만 원이랍니다. 그 다음 영업 경비를 이렇게 줬어요. 그럼 이 부분에서 뭐만 계산하면 끝나냐면 환원율 구할 때 총 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환원율이었잖아요, 아까. 그 문제네요. 그러니까 순영업소득 계산 문제라고요. 그럼 가능한 총소득 이 금액에서 공실 손실 빼고 기타 소득 더하죠? 그럼 지금 50을 뺐어요. 그리고 기타 소득을 더하죠. 2를 더해요. 100만 원을. 그럼 얘는 20이 되네요. 2천만 원이죠, 지금. 여기까지. 그리고 2천만 원의 영업 경비가 유효 총소득의 40%라니까 우리는 순영업소득 계산할 때는 60%가 남았겠네요, 그럼 1,200만 원이겠죠. 1,200을 20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2억으로. 근데 얘를 나눌 때 저는 12 나누기 2를 한다고요, 그냥. 그럼 6%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되세요, 여러분? 이건 사실은 종합 환원율 계산하는 방법이잖아요. 순소득 승수의 역수가 환원율이었죠. 순소득 승수는 순소득분의, 순영업소득분의 총 투자액이니까 얘 역수가 환원율이면, 종합 환원율이면 얘 뒤집으면 되는 거죠.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그 다음 45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1번. 시장가치란 대상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보통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지 완전 경쟁 시장에서, 합리적인 시장에서 거래된다 이런 표현 나오면 안 돼요. 보통의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금매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거래를 위해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잘 알고 있는 사람 사이에서 거래를 해야 제값에 거래되지, 누군가 한 명 속아서 거래하면 제값이 아니라는 거죠.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해야지 강요된 거래. 깍두기 아저씨가 오더니 너 20억짜리인 줄 아는데 나한테 10억 받고 팔아. 걔는 시장 가치라고 얘기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이게 시장에서의 가치예요. 그 다음 2번. 기준 시점이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였네요. 감정평가사는 자료를 분석해서 평가를 하니까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평가된 가액이겠죠. 그러니까 얘는 감정평가의 기준 시점이란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지, 평가 의뢰된 날, 평가보고서를 작성 완료한 날, 전달한 날, 이런 내용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현장조사를 완료한 날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현장조사는 생략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 3번.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끼치는 경제적 가치에 동그라미 치세요. 얘 시장 가치라고 얘기하면 X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가치 구하는 내용에 뭐도 들어가냐면 과세 가치도 경제적 가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장부 가치도 경제적 가치의 하나입니다. 지금 시장에서의 가치, 얘는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될 가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치 형성 요인이 대상 물건의 시장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얘 경제적 가치예요. 동그라미 치세요. 별표 3개. 또 나왔던 문제죠. 시험에. 4번. 동일 수권이란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 포함하죠. 5번. 유사지역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 틀렸네요. 대상 부동산이 살고 있는 지역은 뭐였죠? 인근지역이었죠. 유사지역에는 뭐가 없다? 대상 부동산 없죠.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하지 않은 지역이에요. 부동산의 이용이 인근지역과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은 맞겠네요. 그러니까 지역이 나오면 지역 요인 공유지 개별 요인 공유가 아니에요. 지역 요인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지금 틀린 게 왜 5번이 틀렸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31회 시험 문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을 찾아보랍니다. 1번. 인근지역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 중요하다고 그랬죠? 지역적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맞아요. 동일 수구권,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관계 성립, 비슷한 가격 수준이 형성되는 가장 넓은 권역이죠. 인근지역, 유사지역 포함시켜요. 3번. 원가법이란 대상 물건의 재조달원가에 얘 어느 시점에 재조달원가? 기준 시점의 재조달원가에서 신축 시점부터 기준 시점까지 경과연수 기간 동안 달아 없어진 부분을 빼고 남아있는 후 고치는 감가 수정을 해주면 대상 물건의 가액이 산정되더라. 옵니다. 4번 유사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데 지리적 특성이에요? 지역 요인 특성이에요? 지역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맞죠? 그 다음 5번.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 물건의 시장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등이라고 함정 팠잖아요. 작년도 시험 문제. 얘가 무슨 가치예요? 경제적 가치라고요. 아까 시장 가치의 정의는 따로 별도로 있었죠, 여러분. 통상적인 시장에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자발적으로 거래한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가치가 시장 가치라고요. 근데 감정평가사가 구하는 가치는 일정 시점에도 여러 개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과세 가치, 투자 가치, 온갖 것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들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시장 가치에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경제적 가치예요. 경제적 가치. 5번이 틀렸죠. 47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자,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그래서 다른 내용들은 다 똑같고요. 4번 한번 볼까요? 적산법은 대상 물건의 기초가액에 적산가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계산기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기기 필요. 기초가액에 기대율을 곱하고 산정한 기대수익에 대상 물건을 계속해서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더해요, 빼요? 있는 사람이 임대인이 더해서 떠넘긴다고 그랬죠?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이죠. 무슨 방식이에요? 원가 방식인 거죠. 비용 방식. 비용을 쌓아서 계산하는 거니까. 쌓을 적자에 계산할 산자가 나오면 얘는 무조건 비용 방식입니다. 그 다음 5번. 감가 수정이란 대상 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해야 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해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 가산해서 구하나요? 감산하나요? 감산. 빼는 거죠. 빼야죠. 기준 시점에 가액을 적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빼야 되는데 더한다고 그래서 X네요. 이 더한다가 왜 헷갈릴까요? 우리 어떤 부분에서 더하는 게 있었죠? 임료를 구할 때 필요한 모든 경비는 더하잖아요.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 중에 있는 사람인 임대인이 임료를 산정할 때는 필요한 경비만큼을 더 받아놔야 그 경비 빼고도 자기가 원하는 기대 수익을 누릴 수 있으니까 더하는 거였죠. 근데 지금 당연히 원가법에서는 빼는 거죠. 감가 수정을. 48번. 24회 시험 문제. 규칙상의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을 찾아보래요. 자, 1번. 기준 시점. 현장 조사를 완료한 날짜. 틀렸죠?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죠. 2번. 유사지역.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 틀렸죠? 대상 부동산 없어요. 3번. 적산법이란
적산, 임료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기 필요죠. 근데 지금 제조단원가의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한대요. 얘는 원가법이죠. 복성식 평가법. 4번 수익분석법이란 대상 물건이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가액을 구하는 방법은 말 그대로 수익 환원법이잖아요. 얘는 임료 구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기억한다고 그랬어요? 임료를 적분낸다. 적산법과 수익분석법은 임료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5번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지금 뭘 계속 물어보고 있는지 이해되세요?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등을 말한다. 5번이 맞죠. 30일의 시험에서는 이 경제적 가치를 뭐로 바꿔서 냈다고요? 시장 가치로 바꿔서 틀린 문장이 답으로 냈잖아요. 49번 27회 시험 문제.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을 골라보십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1번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이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일정 시점에도 가치는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었죠. 2번 시장가치란 한정된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 물건의 최고 가액을 말한다. 여러분 시장가치 이 내용 아니죠? 그럼 얘는 한정가액이겠죠. 한정가액, 한정가격. 2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우리 거래 당사자 사이의 합병 분할 시에 당사자 사이에서만 한정된 상태의 가액이 있었잖아요. 한정가액이죠. 3번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불법적인 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하고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그냥 평가하는 거죠. 불법적인 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걔 같이 구해봤자 어차피 제재받으면 그렇게 이용 못할 거잖아요. 평가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시적인 이용, 이제 앞으로 그렇게 이용 안 할 건데 그 방법으로 평가해봤자 의미 없다는 거죠, 지금. 4번.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평가할까요? 일괄해서 평가할까요? 일괄 평가하겠죠. 5번.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얘는 구분해서 평가하는데 왜 구분 평가했는지 당연히 감정평가 보고서에 기재해야 되겠죠. 30회 시험 문제 틀린 것을 고르래요. 똑같은 문제들이 반복이었어요. 1번 감정평가업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이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럼 원칙은 시장가치로 구하는 거잖아요. 시장가치로. 그 다음 2번 감정평가업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 기준 시점의 가치 형성 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특수한 상태를 가정하는 걸 특정가액 그리고 한정돼 있으면 한정가액이겠죠. 감정평가할 수도 있겠네요. 3번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 그럼 일괄 감정평가하죠. 4번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고요. 지문이 똑같은 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얘는 감정평가 규칙이니까 이 지문이 달라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규칙에 대한 내용이니까. 5번.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개시한 날짜가 아니라 완료한 날짜였죠. 뭐 함정파는지 이해되시죠? 쉬워요. 다만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는 그러니까 감정평가 의뢰인이 지금 2021년 8월 30일인데 예를 들어 얘 2019년도에 이 건물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되는 거예요. 그럼 2019년도에 얼마였는지 궁금해서 2019년도의 가액으로 평가해 주세요. 평가 의뢰할 수도 있겠죠. 그럼 과거 시점으로 소급해서 평가했죠. 이게 소급평가예요. 그럼 미래에 어떤 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달라 그러면 얘는 기한부 평가가 되는 거죠, 여러분. 민법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소급평가나 기한부 평가를 할 때는 그 시점에 가격에 대한 정보가 충분할 때, 자료가 충분할 때 평가할 수 있지 그냥 막무가내로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 29회 시험 문제 51번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1번 원가법이란 대상 물건의 제조단원가의 감가 수정에서 가액 산정하는 방법 맞고요. 수익환원법도 얘도 가액 구하는 거죠.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 환원시켜서 가액 구한대요. 3번 가치 형성 요인 경제적 가치 구하는 거 맞죠? 되셨죠? 그 다음 4번 거래사례 비교법이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해서 현황에 맞게 사시, 찌개면 한대요. 가치 형성 요인 등 비교한대요.
평가하는 방법 맞네요. 그 다음 5번. 근데 중요한 건 거래사례 비교법에 가액 구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얘를 임대사례 비교법 가액을 구한다 X죠. 임대사례를 비교하면 임료가 나오죠. 그러니까 가액과 임료를 구하는 방법의 이름이 다르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5번. 인근 지역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에 개별 요인을 공유할까요? 지역 요인을 공유할까요? 인근 지역이니까 지역 요인을 공유하겠죠. 함정 무엇을 파는지 기억하시면 돼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래요. 똑같은 문제들의 반복입니다. 3번.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할 때는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 물건을 확인해야 하므로 실지조사를 생략할 수 없다 돼 있는데 정확한 자료가 있으면 실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장 조사를 완료한 날짜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현장 조사는 생략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현장 조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자료 정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격 관련된 자료 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기준 시점이 된다는 것. 그래서 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3번이 틀렸네요. 다른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 53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래요. 1번. 감정평가업자는 소음, 진동, 일조 피해 또는 환경 오염 등으로 대상 물건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대상 물건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 그 가치 하락분을 감정평가할 때 소음 등이 발생하기 이전에 대상 물건의 가액 및 원상비용 회복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고려합니다. 그 다음 2번. 감정평가업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과 우리 아파트 건물과 그 대지 사용권 일괄 사용하고 일괄 거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일괄 평가하겠네요. 그래서 일괄 평가를 하면 과거 소원은 일거양득이다 기억하세요?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래서 일괄 평가하면 그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한다고 그랬죠. 이게 수익환원법에 의한다고 그래서 X잖아요. 기억하세요. 일거양득입니다. 일거양득. 그 다음 3번. 수익분석법. 일반 기업 경영에 의해 산출된 총수익 분석해서 각각의 자본과 노동과 경영의 사용 수익 분석해서 나눠주고 남는 게 부동산에서 기대되는 순수익이죠. 거기다가 필요재 경비를 더해서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 맞네요. 이게 수익 분석법. 그래서 적분 낸다 기억하세요. 수익 분석법은 임료구예요. 4번. 원가법. 제조단 원가의 감가 수정해서 가액 구하죠. 그 다음 5번. 감정평가업자 기계, 선박, 항공기 만들 수 있죠?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 있죠? 근데 빈번하게 거래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원가법에 의하겠죠. 자동차는 빈번하게 거래가 되나요, 여러분? 그렇죠. 내 차 가격이 얼마인지 시세 정보. 나랑 똑같은 자동차의 차종이 연식이 똑같은 애가 바로 거래된 사례를 보면 나도 얼마라는 게 바로 튀어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는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하죠. 건물은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 원가법에 의하죠, 여러분. 토지는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구할 수 없으니까 원가법에 의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하죠. 54번 27회 시험 문제. 제8조에 규정된 감정평가의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감정평가의 절차는 누가 하는 절차일까요? 감정평가사의 절차인 거죠. 그러면 처리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대상 물건 먼저 확인하고 평가 방법을 뭘로 평가할지 그리고 다 감안해서 가중평균에서 감정평가의 결정 표시하겠죠. 이건 다 감정평가사가 하는 거 맞잖아요. 감정평가 의뢰는 누가 해요? 평가 의뢰인이 하죠. 이게 평가의 절차에 들어가 있진 않잖아요. 이해되셨나요? 1번이 답인 거예요. 그 다음 31회 시험 문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대상 물건과 주된 감정평가 방법의 연결이 틀린 것을 골라보십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얘를 외울 때는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MM으로 과거 소원은 일거양득이었죠. 그래서 과수원은 거래사례 비교법, 소경목림, 지름이 좁은 나무, 얼마 자라지 않는 나무는 원가법에 의하고요. 의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일괄평가의 경우에는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하죠. 그럼 지금 1번에 과거죠, 과거. 거래사례 비교법인데 지금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했죠. 1번이 틀렸네요. 광업재단, 이게 수익 발생하죠, 여러분? 수익이 앞으로 미래 수익이 클 광업재단은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가치가 낮으면 수익이 작으면 가치를 낮게 평가하겠네요. 수익환원법. 임대료, 임대사례 비교법에 의하고요. 자동차는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한다고 그랬죠? 시장에서 빈번하게 거래가 되니까. 건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 원가법. 이 부분이 가장 많이 함정파는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기억하실 것. 영업권, 저작권은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미래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영업권의 가치는 미래 수익 발생시키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수익환원법에 의하겠죠. 비교를 꼭 해두세요. 그 다음 56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물건별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토지의 평가는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제 공시지가를 선택하고 공시지가 기준법이잖아요. 시점 수정 등 필요한 조정을 해야 된다. 맞죠? 근데 얘가 사정 보정 등을 한다 그러면 X예요. 공시지가 기준법은 뭐부터 시작한다? 시점 수정부터. 그럼 거래 사례 비교법은 사정 보정부터 하는 거죠. 사시찌개. 2번. 건물의 평가는 거래 사례 비교법에 의하여 원가법에 의하여 건물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 원가법이죠. 2번이 틀렸네요. 일괄 평가한대요. 3번에. 그럼 일거양득 거래 사례 비교법 맞죠? 그래요. 산림은 산지와 임목을 일체로 한 가격을 평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 거래 사례 비교법이 원칙이죠. 임목만 별도로 평가할 때도 거래 사례 비교법에 의하는데 단 소경목림은 무슨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소원, 원가법에 의할 수 있다라고 했죠. 일괄평가. 그 다음 23회 수정. 부동산의 감정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건물 원가법이에요. 2번. 산림은 산지와 임목 구분해서 평가하여야 하며 임목의 평가는 수익환원법에 의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평가할 때, 일괄평가할 때 일거양득 거래사례 비교법, 임목의 평가도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하는데 소경목림은 무슨 법에 의한다? 원가법에 의할 수 있다고 그랬죠. 소거가 아니라 소원. 2번이 틀렸네요. 영업권은 수익이 발생하죠. 수익환원법. 과수원, 과거,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료 평가, 임대사례 비교법. 25회 시험 문제. 감정평가 방법, 주된 감정평가 방법. 틀린 거 고르래요. 1번 틀린 거 보이세요, 여러분? 몇 가지만 딱 기억해 두시면 된다고요. 과거. 자동차 거래 많이 되고요. 항공기는 거래 사례 찾기 어렵죠?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네요. 원가법. 동산 등은 거래 사례 비교법. 그 다음 28회 시험 문제. 평가 대상의 주된 감정평가 방법으로 틀린 것 찾아보랍니다. 그럼 건설기계는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 있잖아요. 비용이 곧 가액이다. 원가법이죠. 1번이 틀렸죠. 저작권 수익 발생하죠. 수익환원법. 임대료, 임대사례 비교법.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 1번.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뭐만 딱 기억해 두시면 되냐면 굉장히 복잡한 내용 같지만 이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건물이 있고 건물 부분도 주택을 기준으로 따지는 거예요. 토지가 있고 주택이 있다고 보시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뭐부터 정하는 거냐면 순서가 주택부터 정하고 그 다음 토지를 정해줘요. 국장은 쉬면 안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1월 말까지 표준을 정해주게 돼 있어요. 표준 단독주택 가격을. 단독주택은 하도 그 모양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형태가 다르니까 다 평가할 수 없어서 국장이 표준만 정해준다고 그랬죠. 이 내용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표준을 정해주면 국장이 정해준 내용을 가지고 딱 몇 개월이 걸리냐면 3개월 텀을 줍니다. 그럼 1월에서 3개월이면 4월 30일이죠. 4월 30일까지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신의 시 안에 군 안에 구 안에 있는 애들을 이 표준단독주택과 비교해서 가격 비준표를 또 줘요. 국장이. 비교해서 얘들을 각각 정한다고요. 얘를 개별 단독주택 가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를 산정해서 공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날짜는 공시일인 거죠, 여러분. 공시일. 그런데 이 정보들을 1년 내내 써먹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공시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인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4월 30일에 공동주택이 있죠, 여러분. 아파트들. 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모양이
많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단독주택처럼 많이 다 차이가 없으니까 얘는 그냥 국장이 다 정해버린단 말이에요. 4월 30일까지. 이 내용이 따라 나오네요. 그러면 국장은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럼 1월 달에 먼저 표준 단독주택 가격 정해서 표준 던져줬잖아요. 그럼 그거 받아서 3개월 안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제 정합니다. 개별 단독주택 가격을. 공동주택은 중요한 건 그럼 표준과 개별로 나누지 않는다가 포인트인 거예요. 이거 함정 잘 팝니다. 그 다음 토지를 이제 국장은 쉬지 말고 또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1월에 얘 정했으면 2월에 지금 1월 말 1월 31일이 되겠죠. 그럼 얘는 2월 말일까지 표준지 공시지가를 땅에 표준이 되는 값을 정해줘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그러면 이때 또 다시 3개월이겠죠, 여러분? 3개월. 지금 계속 3개월 텀이 생기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3개월. 그럼 며칠? 5월 31일까지 공시하겠죠.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신의 시안의 군안에 있는 애들을 비교해서 구할 거예요. 뭐랑 비교해서? 표준지와 비교해서 구할 겁니다. 토지가격 비중표라는 것도 국장이 만들어서 제공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개별 공시지가가 결정되겠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그런데 이렇게 결정이 됐을 때 이의 신청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어요. 그럼 토지 소유주, 건물 소유주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다고요. 세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유주만 할 수 있다 그러면 X예요. 그리고 이때 공시일로부터 30일 동안 이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 다 공이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의 신청은 당연히 결정권자에게 해야 될까요? 공시한 사람에게 해야 될까요? 공시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해야 될까요? 공시한 사람에게. 그럼 표준은 누가 정했으니까 국장. 국장에게 하겠네요? 이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다. 이런 식으로 함정 파는 거죠. 그럼 누가 결정했는지, 누구한테 이의 신청하는지를 기억하는 방법은 너무 쉬워요. 개별자 나온 것만 시장군수구청장 개별로 하는 거예요. 개를 뺀 나머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다 국장인 겁니다. 무조건 다 국장. 그리고 주의하실 건 이의 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통보해 준다가 아니라 이의 신청 받았으면 어떻게 결정됐다는 거 통보해 줘야 되잖아요. 얘 이의 신청 종료일로부터 30일이에요. 만약에 이의 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면 공무원 2일만 하다가 날 셉니다. 계속 그 일만 하다가. 그러니까 30일 동안 이의 신청을 받아놓고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한다는 얘기죠. 이 내용을 딱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때 중요한 건 표준은 이 표준을 가지고 개별을 구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표준에 대해서는 자세히 정할까요? 대충 정할까요? 얘 어디에 소재가 돼 있고 가격이 얼마다라고만 얘기하면 얘를 표준 잡아놓고 개별을 정해야 되는데 얘는 2019년도에 지은 건물인데 주택인데 얘는 이제 평가할 게 2015년도라면 얘는 더 달아 없어졌으니까 더 까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정보가 없으면 그때는 못 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준과 관련해서는 자세히 정한다가 포인트예요. 그 다음 땅에 대해서 정할 때는 건물에 대한 내용을 적지 않아요. 땅이니까, 표준지니까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되셨나요? 그럼 개별 공시지가를 가지고 또 다른 내용을 별도로 비교해서 구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소재지와 지번과 가액이 얼마다라는 것만 딱딱 적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표준은 복잡하게 온갖 내용을 다 적는 거고 개별은 어디에 있다와 가액만 정해준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볼까요? 국장은 감정평가할 때 감정평가의 신이라 자기가 막 쫙 정할까요? 그게 아니라 감정평가사를 고용해서 할 거잖아요. 맞나요? 예, 고용하겠죠. 그런데 감정평가사가 정했어도 그냥 온 국민에게, 모든 국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이 부동산 가격을 공시할 때 자기 마음대로 정하면 안 되니까 심의위원회가 있겠죠. 부동산 가격 심의위원회가. 그럼 국장은 중앙에 있죠, 여러분? 중앙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고. 그러면 시군구는 마찬가지 애들도 심의위원회 거쳐야 되잖아요. 시군구 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겠죠. 그 내용이 됩니다. 또는 지방. 그래서 이제 틀린 것을 찾는 거예요. 1번. 국장은 용도지역, 건물, 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거나 인정되는
1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 단독주택에 대해서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 가격을 조사 산정하고 국장이니까 중앙이에요.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거쳐서 얘를 공시합니다. 언제까지? 1월 31일까지. 그 다음 2번.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 대상이 아닌 단독주택은 여러분 표준주택으로 어떤 주택이 있는데 얘가 선정이 됐대요. 그럼 그 가액이 만약에 1억이면 얘는 1억이잖아요. 그냥 다른 애들을 얘랑 비교해서 다른 가액으로 정하는 거죠. 그리고 국세나 지방세 부과 대상이 아니면 평가 대상이 아니니까 이때는 결정 공시하지 않을 수도 있대요. 이 경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표준주택 가격이 개별주택 가격으로 된다. 그럼 똑같아요. 표준지로 선정된 애가 있습니다. 표준지로. 그러면 걔는 비교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표준지가 만약에 평당 제곱미터당 만약에 250만 원이 다 돼 있으면 걔는 그냥 개별 공시지가 250인 거죠. 표준지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됩니다. 표준은 표준 자체가 개별이 되는 거예요. 표준지는 그 자체가 개별 공시지가가 되는 거고. 그 다음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하기 위해 그 가격을 산정할 때 공동주택 소유자와 그 밖에 이해관계인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고. 의견을 듣습니다. 4번. 개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개별로 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만 시장군수구청장. 그 결정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장으로 나오면 X입니다. 이의를 신청하고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이지 이의 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아니에요. 만료된 날로부터 다 모아서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구두 통지 아닙니다.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 평가할 때는 감정평가사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런 표현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 표준지 가격 조사 평가할 때 감정평가사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얘 고용해서 자기가 그냥 결정하는 거고. 누구의 의견을 듣는 거죠? 심의위원회, 중앙부동산가격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죠. 감정평가사는 고용을 해서 얘가 정하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 2번.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상업용 부동산들 있겠죠, 상가 건물들. 걔는 주택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비주거용 부동산이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건축물과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이게 주택으로 따지면 공동주택이겠죠.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 단독주택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한다. 그 다음 2번. 적정 가격이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 여기서는 또 얘를 적정 가격이라고 부른 거예요, 지금. 그 다음 3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 시장의 지가 정보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 거래의 지표로 삼기 위했죠.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가지고 기준으로 토지 가격 구했던 게 공시지가 기준법이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럼 그 내용인 거죠. 국가, 지방, 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개별 공시지가, 개별 가격을 구할 때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구하겠죠. 기준이 된다. 그래서 나온 게 공시지가 기준법이죠. 4번.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에 부과 세금,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럼 얘는 세율을 곱해서 퍼센트를 곱해서 구하는 거잖아요.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 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고 돼 있는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부동산가격 심의위원회죠. 또는 지방 부동산가격 심의위원회인 거죠. 국장이 나왔을 때만 중앙이잖아요. 그 내용. 그래서 지금 4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 5번.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기 위해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 표준주택 가격과의 균형, 그 타당성에 대해서 부동산원에 검증받고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의견을 들어야 된다. 맞네요. 3번. 틀린 것을 이제 골라보랍니다. 1번.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돼 있는데 얘는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이겠죠. 공동주택하고 똑같이 보는 내용이니까 얘는 그냥 누가 다 결정해서 공시해요? 국장이 하겠죠, 국장. 그 내용이 되는 겁니다. 1번이 왜 틀렸는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뭐로 바뀌어야 된다? 비주거용. 개별이 있으면 표준이 있는 거죠, 표준. 개별의 반대말이 집합이 아니에요, 여러분. 단독의 반대말은 공동이지만.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2번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잖아요. 아까 중앙으로 한번 봤었죠, 여러분. 그 내용. 그 다음 3번 국토교통부 장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집합부동산은 표준 집합부동산과 개별 집합부동산 이런 개념 없다는 거죠. 공동주택처럼. 똑같이 내용을 들어가 주시면 돼요. 그 다음 4번, 5번 다 똑같은 내용들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 4번 옳은 것을 이제 골라보랍니다. 가격 공시에 대한 내용. 1번 표준지의 선정, 공시 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 평가 기준 및 공시 절차 등에 대한 필요사항은 국토교통부 영으로 정한다 돼 있는데 얘는 국장이 정한다고 돼 있죠. 개념이. 그러니까 왠지 국장이 국토교통부 영으로 정한다 그러면 얘 그 기준 자체도 국장이 정한 기준으로 자기 마음대로 정한다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재산권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얘는 대통령령이겠죠. 그래서 X.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별주택 가격을 조사 산정. 틀렸죠, 여러분. 개별은 누가 정한다고요? 시장군수구청장. 그 다음 3번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국가, 지방, 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는 거죠. 지금 3번이 맞네요. 4번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 사용에 관한 보상, 국유지, 공유지의 취득 또는 처분 등의 목적을 위해 지가를 산정할 때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돼 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제가 보상금 나가면 토지 수용할 때 보상금 줘서 내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가뜩이나 열받아 죽겠는데 시가보다 낮게 받아서 이때 개별로 다 다르게 주면, 개별로 다르게 주면 열받아 죽죠. 그 불만을 최대로 줄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얘들이 표준이야, 얘가 표준이야.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겠죠. 개별 공시지가 기준이 아니라. 그 다음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군구 부동산 가격 심의위원회 아니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중앙. 그네요. 그 다음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 공시일. 현재 관할구역 안에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을 결정 공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개별을 정하는 건 누가 정한다고요? 얘가 국장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겠죠. 그 다음 28회 시험 문제. 가격 공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1번 표준지의 도로 상황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사항에 포함될 내용이다. 여러분 비교해야 되잖아요. 다른 토지하고도. 그러니까 자세히 정한다고 그랬죠. 표준지에. 근데 표준지 내용에 땅이니까 건물 관련 내용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2번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정해서 다시 공시해야 되겠네요. 3번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 표준지 자체가 개별 공시지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 공시하지 않을 수 있죠. 둘을 그냥 같이 사용하면 되는 거니까. 그놈이 그놈이잖아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A 토지, B 토지, C 토지가 있는데 이 B 토지가 표준지로 선정됐다고요. 그래서 얘를 던져줬어요. 얘가 250만 원이라고. 그럼 B 토지는 시장구청장이 국장이 250이라고 얘기했는데 B 토지를 내가 보니까 300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 갖다 쓴다고요. 그냥 지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다른 애들을 비교하겠죠. 그 얘기예요. 그 다음 4번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자 여러분 이렇게 따라 나오면 지금 모두 공동주택도 표준이 있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공동주택은 누가 다 정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누가? 국장이 다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표준과 개별의 개념이 없었죠. 이게 틀린 겁니다. 지금 4번이 뭐가 틀렸는지 아셔야 돼요. 그 다음 5번의 내용은 아까 봤던 내용 똑같습니다. 그 다음 6번 부동산 가격을 매년 공시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이제 내용에서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 지방, 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시가 표준액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얘는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는 건 얘는 표준지 공시지가였죠. 표준지 공시지가. 2번.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 제공하는 거 맞아요. 이 얼마다 그러면 그게 가격정보 제공한 거잖아요. 국가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해서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그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얘들을. 그 다음 3번.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개별만 시장군수구청장이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 신청해야죠. 맞죠? 결정 공실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 신청. 4번.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가게에서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틀렸죠, 여러분? 개별자 말고는 다 누가 정한다고요, 여러분? 국장이 나오면 누가 나온다고요? 중국 이렇게 기억하세요. 만약에 기억이 안 나면 중국. 그래서 중앙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죠. 그 다음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하여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여야 된다. 이런 내용이 따라 나옵니다. 그 다음 30회 수정.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틀린 것. 볼까요? 3번.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여야 된다. 이게 틀린 문장이 답이잖아요. 이렇게 잡아내시면 됩니다. 누구에게 하는지, 언제까지 하는지 등등등. 8번. 24회 시험 문제 수정. 틀린 것을 이제 골라보래요. 틀린 것. 그러면 지금 4번에 개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공실로부터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개별만 누가 정한다고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로 정하는 거죠. 개별. 국장에게 또 이의 신청했잖아요. 그게 계속 함정인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25회 수정. 1번.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얘를 시장가치 판정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시장가치만 감정평가를 통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여러 가지 가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가치가. 그래서 1번 오고. 2번. 표준지 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 맞네요. 3번. 개별 공시지가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거죠. 시군구 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 맞죠? 그 내용이 따라 나오겠네요. 그 다음 4번. 부동산, 지금 감정평가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그 일을 하는 거겠죠. 업은 반복적으로 하면서 보수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업은 자기를 위해서 부동산 개발하는 거 아니었어요.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였죠. 5번. 적정가격이란 정부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의 토지 및 주택에 대해서 결정 고시한 가액이다. 얘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결정 고시한 가격은 과세 가격인 거죠. 과세 가격. 그 다음 10번. 법률상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이 부분에 이제 3번. 토지 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이해 권리를 말하나 동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동산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내용에 얘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지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 표준지는 국장이 정한다는 거 맞고요. 감정평가업은 타인의 의뢰에 따라 보수받고 행하는 거고요. 그 내용. 자, 11번입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1번. 개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개별만 누구에게 한다고 그랬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며칠 이내 30일 이내였어요. 60일이라고 해서 X. 2번.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은 표준지 가격 산정할 때 행안부 장관의 검증을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얘는 X입니다. 아까 심의위원회 거치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심의위원회. 중국이었죠. 국중. 그래서 중앙이었어요. 국장은 중앙. 3번. 국토교통부 장관 일단의 공동주택 중에서 표준주택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X죠. 공동주택은 표준과 개별이 없답니다. 무조건 기억하세요. 그 다음 4번.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 합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해야 된다 이러는데 얘가 기간이 있어요. 1월부터 시작해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6월 1일 기준이고요. 6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이면 다음 연도의 1월 1일이 됩니다. 그거. 그래서 지금 4번이 X예요. 그 다음 5번.
동법령에 따라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하고요. 이렇게 부동산 가격 공시한 이유가 가격정보 제공하기 위해서죠. 과세 업무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번이 맞겠네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12번.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그러면 지금 1번. 개별주택 가격은 언제 공시하죠, 여러분? 표준 단독주택 가격을 1월 달, 그러면 3개월, 4월이죠. 4월 31일까지죠. 매년 1월 1일은 공시 기준일이었어요. 2번.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할 때 건물 관련 내용은 공시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 다음 3번. 공동주택 가격 표준과 개별로 나눠지지 않아요. 4번.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가 곧 개별 공시지가네요. 4번이 맞죠. 5번. 개별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표준도 국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죠. 없다 그래서 X네요. 효력으로 옳은 것, 모두 옳은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기업. 토지시장에 지가정보 제공하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도 되죠. 맞죠? 디귿.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과세 업무 관련해서 주택가격 산정하는 데도 쓰이죠. 지금. 그런데 지금 내용에서 보시면 지금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과세 등을 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건 주택가격 공시인 거죠. 주택가격. 그러니까 토지, 표준지 공시지가를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 리을. 감정평가업자가 지가 변동률을 산정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지가 변동률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제25회 수정. 표준지 공시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그러면 이 부분의 내용을 이제 볼게요. 1번.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 사용에 관한 보상할 때는 표준지로 간다고 그랬죠. 2번. 국유, 공유 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얘도 표준지 공시지가로 가요. 그 다음 3번에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농업 기반 정비 사업을 위한 환지 채비지의 매각 또는 환지 신청. 그럼 얘도 보상과 관련된 거니까 표준지로 가겠네요. 그 다음 토지의 관리, 매입, 매각, 경매, 재평가 얘도 토지로 갑니다. 표준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가, 지방자치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한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잖아요. 아니 지금 땅과 토지와 주택 가격 별도로 공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표준지 공시지가로 개별주택 가격 산정한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틀렸죠. 그 다음 15번. 31회 시험 문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를 모두 고른 것. 그러니까 지금 개별 공시지가를 따로 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억하시는 방법. 개별을 가지고 여러 가지 퍼센트를 곱해서 각각의 요율을 곱해서 세금 때리고 부담금 때리고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럼 그거 자체의 부과 대상이 아닌 애들은 개별 공시지가를 별도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게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그럼 기억에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랍니다. 그럼 얘는 표준지 자체가 개별 공시지가잖아요. 별도로 구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기억 맞네요. 그 다음 니은 농지보전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래요. 부담금 퍼센트 곱하겠죠? 걔 부과 대상이 아니니까 개별 구할 필요 없는 거죠. 개발 부담금 퍼센트로 곱하겠죠?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니까 구할 필요 없겠죠. 그 내용인 거예요. 그 다음 국세 부과 대상이 아니면 세금 부과할 필요 없으니까 퍼센트 곱할 필요 없으니까 개별 공시지가 구할 필요 없겠죠. 되시나요? 근데 리을에 도시공 계획시설로서 공원이 지정된 토지래요. 공원으로 이용된다고 해서 얘가 부과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뭐다? 리을 빼놓고 나머지는 다 들어가는 거죠. 개별 공시지가를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푸는 요령은 정말 간단했어요. 세금이고 부담금이죠. 각각 퍼센트를 곱하는데 퍼센트는 어디다 곱한다고요? 개별에다가. 그럼 얘들은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으니까 국세를 부과 대상이 아니니까 퍼센트를 곱할 필요가 없으니까 개별 공시지가를 별도로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표준지는 그 자체가 개별이니까 별도로 구할 필요 없다. 얘만 구하는 거죠. 16번. 개별 공시지가의 활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있대요.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의 활용 범위, 토지 가격 비준표 작성이 기준이 된다. 여러분 국장이 두 가지를 준다고 그랬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표준지 공시지가와 얘 표준이고 이제 비교할 수 있는 표주계. 그래서 토지가격 비준표를 주잖아요. 그럼 토지가격 비준표의 기준, 작성 기준은 표준지 공시지가겠죠. 개별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1번이 틀렸죠, 지금. 그 다음 개별로 해서 재산세 때리고요. 부동산세 때리죠. 사용료 퍼센트 곱하죠. 퍼센트. 그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 17번.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준주택에 대해서 매년 공시해야 되는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거래요. 그러면 이 부분 문제에서 문제 풀 때는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표준주택 가격이 얼마인지, 용도 뭔지, 집원 뭔지 자세히 달아줘야지만 된다고 그랬어요. 표준에 대해서는. 개별은 더 이상 정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소재지, 집원, 그리고 가격만 정해주면 되는데 이때 얘는 표준주택의 사용 승인일은 왜 기재를 해줘야 될까요? 사용 승인된 날로부터 사용이 되겠죠, 여러분. 그럼 감가가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준 단독주택과 개별 단독주택의 사용 승인일에 따라서 노후화의 정도, 감가의 정도가 달라지니까 얘는 기재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건축 허가이라고 주택의 감가 정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번이 필요가 없겠죠,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17번 문제까지 끝내서 우리 예상 문제집 문제를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설명을 다 드려봤네요. 제가 강하게 좀 강조해드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아까 공시지가 관련 내용도 이 부분이 포인트였던 거죠.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꼭 기억하실 건 이의신청 결정한 사람에게, 공시한 사람에게 해야 된다. 개별이 떴을 때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이의신청도 개별일 때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다. 시군구 부동산가격 심의위원회가 있더라. 그 내용이 됩니다. 꼭 비교하세요. 그 다음 주택부터 국장이 정해서 던져주고 토지 그 다음 달에 바로 정하고 1월에 표준 단독주택가격 2월에 표준지 공시지가 4월에 공동주택가격 정하겠죠. 그 내용에 비주거용도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3개월 지나서 3개월 이내에 뭘 해야 된다? 개별을 정해야 되는 거죠. 공동주택은 표준과 개별의 개념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네, 여기까지. 정말 예상문제집 같이 푸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 지금 이 내용만 잘 반복하셔도 분명히 합격하십니다. 그리고 최소 75점 이상 충분히 받으실 수 있으세요. 힘내셔서 제가 강조했던 내용들만 정확하게 복습해 주세요.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는 동영 모의고사반에서 찾아뵐게요. 대단히 감사합니다.